당시 19세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청나라와 영국은 서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에게 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은을 매개로 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게 도자기, 차 등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무역 형태가 이어져 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은을 주었지만 결국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차, 요런 값싼 물품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게는 큰 적자가 행해지게 되었던 거고요. 이러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당시에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편을 밀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아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했죠. 그런데 청나라가 처음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으니까 결국에는 밀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 아편을 들여오게 된 거고, 사람들은 그 아편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고 사람들이 약간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편 판매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편 판매를 중단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약간 언짢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쳐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아편 전쟁은 총 두 번이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결국에는 이 청나라가 개항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항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개항이라는 말은요. 항구를 열어서 다른 나라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개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열 개자에 항구 할 때 그 항자예요. 그러니까 항구를 열어준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항구를 개항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함께 교류하기도 하고 서로 무역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뭐 청나라나 일본이나 다 항구를 닫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랑 무역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강제로 청의 항구를 개항시키게 되죠.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교류할 때는 공행이라고 하는 특수로 허가받은 상인만이 교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공행 무역을 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랑도 교류할 수 있도록 아예 항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놔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불평등하게 청나라의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이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근육도 엄청 빵빵하고요. 다음에 몸짓도 굉장히 어, 체구가 완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배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위협하게 됐던 거죠. 한 번만 얘기할게. 맞을래? 개항할래? 요구를 했던 건데 일본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씨부렁 개항할게요. 이러면서 개항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항을 당한 거죠. 우리가 이걸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가서 개항을 했다 해서 포함 외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게 미일수호 통상 조약인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 마찬가지로 둘 다 개항을 강제로 당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조가 이른 나이에 죽고 나서 순조, 철종 이런 사람들이 오를 때는 호세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먼 친척이라도 데려와서 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화도 도령인 철종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이씨, 전주희 씨의 혈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와서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 외척 가문이라고 하면 뭐 외할아버지 이런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어린 나이에 올랐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해서 정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남자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남자라고 한다면 외할아버지가 정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외갓집, 외척이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세도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는 철종 같은 케이스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가까운 혈통을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고종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고종은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흥선 대원군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래서 붙여진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약간 왕이 돼야 될 사람의 아버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잠시 집권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사실은 모든 문물을 다 거부했어요. 따라서 외국도 거부했고요.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시부랑 외국, 이런 걸 좌우명으로 갖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ISTJ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아무런 생각 없고, 튀고, 너무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ISTJ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지금부터 볼 건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흥선대원군의 업적들을 보기 전에 당시 조선시대 후기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굉장히 문란하다, 좀 약간 상태가 지저분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저분한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그걸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밭 전자를 써서 밭을 갖고 있는 대가로 내는 세금, 이 전세라고 했는데 그 전세가 굉장히 문란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전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문란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세금을 거둘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겠죠. 영정법이라고 해서 전에 토지 1결당 4에서 6도까지만 징수하라고 정해놨었죠. 그런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요. 그게서 문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내낼 돈을 군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포를 상식적으로 성인 남자가 내겠죠. 그런데 막 죽은 사람한테도 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갓난아기한테도 이 군포를 강제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군포가 문란하다 해서 군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당시에 곡식이 부족할 때마다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우리는 환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환곡에서 이자를 오지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쳤냐? 너 이번에
요거 한번 빌려보지 않을래? 아, 필요 없다고? 아니, 너 지금 쌀 없잖아. 굶어 죽일 거야? 이러면서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이 쌀을 빌리게 하고요. 이자를 오지게 칩니다. 너 저번에 한 3만 원치 빌려갔지? 한 12만 원 나한테 주면 될 것 같아. 미친 거죠. 우리가 그걸 환곡의 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문란했던 이 조선시대 후기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우리 하응이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실시했냐? 우선 전정의 문란이 왜 발생했나를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적인 토지가 있었던 거죠. 숨겨진 토지. 우리가 그걸 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진 토지를 색출,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호포제를 실시하는데 이건 군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군포를 갓난아기와 죽은 사람에게 징수하겠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조선에서 가장 꿀 빨고 있었던 친구들, 바로 양반들입니다. 이 양반들에게도 니네도 돈 내. 라고 하면서 돈을 징수하게 했던 게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제도였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곡의 문란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은 어쨌든 관리들이잖아요. 탐관오리들. 그래서 걔네들 대신해서 니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하면서 사창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들이 더욱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이후로 이 경복궁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이 경복궁인 만큼 이것을 중건하는 일, 다시 건축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했습니다. 돈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돈을 뜯어와야죠. 맨날 조선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 뜯어가는 행위.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이 굉장히 해맑길래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돈 뜯어먹는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징수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유통이 되어야지 국가의 경제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액의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폐만 쓰게 만듭니다. 그 화폐를 우리는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여러분들 저희가 경복궁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돈이 없네요. 여러분들 저에게 돈을 좀 주시겠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납부하게끔 할게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와 원해서 납부한다는 원납전이라고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제로 징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강제로 왜곡이 개항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개항을 요구하는 외국들이 쳐들어오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웃긴 짤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 웃긴 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인스타를 계속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짤들을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유병재 씨의 인스타에 올라온 건데 병재병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재병신은 뭘 의미하냐면 이 병인박해와 그 다음에 제너럴 서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재병신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재, 병오, 신척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글자를 따서 순서를 외우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병인박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천주교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종교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유교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교들은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특히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했냐면 천주교는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제사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유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막 우리 지금도 제사 많이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줌으로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른 종교의 그런 다양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에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왕을 우러러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를 박해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처형하기까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약간 설교하러 갔었던 프랑스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까지 죽여버립니다. 미친 거죠. 그게 바로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프랑스가요 아주 밑이 발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였던 겁니다. 이 천주교 박해를 원인으로 삼았다고는 했지만 계속된 개항 요구에 우리가 반대했기 때문에도 쳐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양헌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족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상성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는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나요. 네, 진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장각 의궤라든지 직지심체 요절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약탈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것도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의 배예요. 미국의 배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건데 그러면서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안 돼 돌아가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그렇게 반대했던 선원들을 납치해 갑니다. holy shit. 안 되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빌미로 니네가 감히 불태워? 이러면서 미국이 뚝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싸웠는데 그게 신미양요라고 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미양요예요. 이때도 어재현의 수자기를 약탈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탈만 당하는 불쌍한 처지였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개봉했던 파묘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이거 약간 스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이 파묘를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창문 근처를 못 갔어요. 무서워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영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OTT 같은 데 나오면은 반드시 보도록 하세요. 며칠 동안 잠은 못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덤을 파헤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파묘의 실사판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의 도굴 미수 사건이에요. 미수 사건이니까 실패했긴 하겠지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우리나라에 독일이랑 같이 교류하지 않을래? 너희 나라 항구 열어줘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라 했을까요? 꺼져라고 요청하게 됐죠. 그런데 오페르트 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빡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독일 먼 곳에서. 그래가지고 빡쳐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빡치는 애구나. 나도 이 흥선대원군이 정말 싫어. 너 혹시 이거 해보지 않을래? 어? 뭐? 저기 가면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가 있어. 그거 파헤쳐서 네가 그 시신을 흥선대원군 앞에 들고 가. Holy shit. 굉장히 사이코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페레트 씨가 좋은데 내가 그 시체 들고 가가지고 대롱대롱 걔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하기 위해서 도구를 시도하게 됐지만 철컹철컹 네 잡혀갑니다. 그게 바로 오페레트 도굴미수 사건이에요. 병인박해부터 시작해서 도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까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빡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나라랑 같이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척화비 모든 애를 배척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 여러분들, 이러한 전쟁들의 결과가 어땠냐? 우선 외교장각 의궤에 약탈당했고요. 흥선이 개빡칩니다. 싹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재현 수자기까지 약탈당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다른 나라랑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흥선이의 업적을 또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쵸? 이러한 요구들에도 우리가 거절을 했지만 이걸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개항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개하 이야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